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중동협의회장 김전배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루어지는 강연회를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자문위원님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위원님들의 역량 강화에 기여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연회는 미중 관계와 한반도 정세 전망이라는 주제로 정세현 수석 부의장님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강연은 개회사, 강연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강연이 시작하고 나면 유튜브 채팅방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자유롭게 질문하시면 정리하여 수석 부의장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범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부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개회사는 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민주평통회의 자문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회의에서 사무처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미중 관계와 한반도 정세 전망이라는 주제로 정세현 수석 부의장 온라인 평화통일 강연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귀한 말씀을 해주실 수석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석 부의장님께서는 한반도의 현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계시고 최근에 판문점의 협상가라는 자서전을 발간하셨습니다. 한반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수석 부의장님보다 더 많은 경험과 해안을 갖고 계신 분은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러한 훌륭하신 분을 저희 수석 부의장님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 자문위원들은 커다란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계신 여러 자문위원 여러분들께도 언제나처럼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고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는 중간에서도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해외 자문위원들의 고국 사랑과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열망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적으로 코로나 방역의 선도 국가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도 이러한 한반도를 위한 우리 해외 자문위원들의 이 모든 활동과 열망은 그러한 우리 한국의 국격을 높이고 우리나라를 세계화시키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반도의 정세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를 만드는 이 자리가 그 의미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29일 우리 민주평통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회의 전체 회의에서 우리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한반도 종전선언에 이은 평화협정, 북미 간의 수교, 그리고 북핵이라는 그러한 로드맵이 성실히 이행되고 그에 따라서 진정으로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자문위원들은 가일층 노력하고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뵙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시길 바라면서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만나서 소주 한잔 하면서 많은 대화 나눌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개회사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강연을 맡으실 정세현 수석 부의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세현 수석 부의장님은 통일부 장관, 한반도 평화포럼 이사장 등을 역임하셨으며 대북 통일정책 분야 최고의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세현 수석님의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연 중간 채팅창을 통해 질의하실 분들은 이름과 소속 협의회를 함께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석님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약 한 30분 정도에 걸쳐서 미중 관계와 한반도의 정세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년 전에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냈던 헨리 키신저 박사는 지금 미국과 중국은 신냉전의 언덕을 오르고 있다 하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왜 나오게 됐는가? 사실 중국이 1978년 연말에 개방개혁을 시작한 뒤에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부터 중국의 경제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뭐 이미 기억을 하시겠지만 부국강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국이 되면은 자연히 강병은 나오기 마련인데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이 저렇게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한다면 결국은 군사대국이 된다는 얘기고, 군사대국이 됐을 때는 아마도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구축해 놓았던 소위 헤게모니, 말하자면 지배권이라고 할까, 우월적 지위, 이거를 훼손하거나 또는 거기에 도전하려고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안 하면 그건 이상한 거죠. 그래서 2010년도쯤,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 때인데 중국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것을 가만둘 수는 없다. 이게 그동안에는 중국이 상당히 오랫동안 저개발 국가로 남아있으면서 시끄럽고 가난한 나라로 남아있을 줄 알았더니 의외로 빨리 성장을 하고 군사대국이 된다. 그동안 중국은 잊어버리고 다른데 뭐 유럽이라든가 이 남미 문제에 주로 개입을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소위 국제정치적 지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아시아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게 아시아의 재규환이라는 정책입니다. 영어로는 피봇 투 아시아, 그리고 리밸런싱 아시아라고 하는 정책을 채택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 이 세력이 이만큼 차이가 있었는데 중국이 치고 올라오면서 차이가 좁혀졌다. 이걸 다시 찍어 눌러가지고 과거의 차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밸런스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밸런스 하면 이렇게 균형을 잡힌 걸 밸런스라고 그러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리밸런싱 아시아라는 말 속에는 다시 중국을 찍어 눌러서 미국과의 격차를 벌려놓는 거, 이 정책을 2010년대부터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창립된 것이 1921년입니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것이 지금 중국이 수립된 것이 1949년입니다. 공산당이 창립된 100년이 되는 2021년에는 중국도 미국만큼은 아니지만은 모든 중국 사람들이 10,000불 이상의 1인당 소득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 목표를 세웠고, 49년이 되면은 중국이 생긴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지 100년이 되는 1949년이 되면은 GDP 총액 면에서, 경제력 면에서 미국보다 앞서는 나라가 되고 말겠다. 그 얘기는 경제력을 키워가지고 천하를 호령하겠다는 얘기예요.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걸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중국이 한당일의 명청대까지 천하를 지배했던, 호령했던 그때의 영광을 되찾겠다. 그걸 중화부흥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중국 사람들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걸 중국몽이라고 그러죠. 중화부흥 또는 중국몽, 이 말 앞에서 미국이
약간 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시대로 들어오면서 오바마 정부 때는 그런 데 대한 정책 방향만 설정해놨지 그렇게 미국이 중국을 강압적으로 찍어 누르거나 압박해 들어가지는 않았었습니다. 대통령의 성격도 크게 작용을 했죠.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아시는 대로 조금 과격하잖아요. 또 미국 제일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제일주의를 앞세워가지고 중국이 더 이상 크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헨리 키신저 박사가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신냉전의 언덕을 올라가고 있다 그랬는데 거기서 말하는 냉전이라는 것은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50년대, 60년대로 넘어오면서 미국과 중국이 자유진영과 공산 진영으로 나눠가 중국이 아니라 소련이죠. 그때는 미국과 소련이 공산 진영과 자유 진영으로 나눠가지고 그야말로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물론 전쟁은 안 했으면은 신경전, 그다음에 뭐 각가지 뭐냐면 상대방을 헐어내는 그런 일종의 국제 정치 세계에서 모략이라는 건 기본이니까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걸 하면서 사이가 매우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학자들은 그걸 소위 콜드워, 냉전이라고 그랬죠. 콜드워는 이제 열전, 총소리가 들리고 대포가 터지고 뭐 이런 그런 열전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냉전이라고 그랬는데 냉전 시대에 미소가 서로 자기 세력을 형성했죠.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반공 입장에서 영향권을 키워나갔고 소련은 소련대로 반미 입장에서 자기 영향권을 키워나갔었는데 그게 이제 80년대 말 90년도 초에 무너집니다. 결국 소련이 손을 들었어요. 더 이상 미국하고 이 힘겨루기 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그동안에 그거 하다가 우리 경제가 무너져 버렸다. 그러니까 미국이 더 이상 우리를 적대시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미국한테 대들 일도 없으니까 서로 잘 지내자. 그걸 이제 탈냉전이라고 합니다. 탈냉전 이후에 미국이 방심을 좀 했어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대외관의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말고 다른 나라는 크게 클 수 없다고는 소위 일종의 착각이 좀 있습니다. 미국은 무조건 클 수 있고 무지무지하게 클 수 있지만은 미국이 아닌 나라는 해봤자 저희들이 그야말로 부처님 손바닥 안에 손오공이다 하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공산국가인 중국이 그렇게 크리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갑자기 커졌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이거는 과거에 소련 때문에 힘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미국을 괴롭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러시아는 사실은 소련은 옛날에 천안을 호령했던 그런 역사는 없어요. 어쩌다가 2차 대전 이후에 공산권이라는 걸 형성해가지고 동굴아파 8개국하고 몽골, 북한 이걸 자기 세력권으로 만들었었지만은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과거에 그야말로 로마까지도 뭐 자기 휘하에 넣지는 않았지만 한참 아래로 보는 그런 유상을 누리고 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 그대로 발전하게 놔두는 것은 미국이 결국 자살하는 거나 다름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게 굉장히 강하게 꽂힌 게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아직 결론이 안 났지만 설사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취임을 해도 그 점에 있어서는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중국 경제는 승승장구 커나가고 있는데 미국 경제는 더 이상 크지를 못하고 있어요. 특히 미국은 지금 물건을 팔아서 돈 버는 나라가 아닙니다. 무역으로 돈을 못 벌고 있어요. 중국은 무역으로 돈을 버는 나라고 지금 미국 물건이 안 팔리는 나라 전 세계에 중국 물건 안 사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나라들은 중국과의 그런 경제적인 밀접한 연계를 또는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편에 있으면서도 중국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밀접하게 거래해야 되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함부로 그걸 치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자연히 중국을 귀찮게 해야 하는 거죠. 자진해서 미국으로부터 벌어들이는 돈을 줄이도록, 그러니까 관세 장벽을 높여가지고 중국이 미국에서 돈을 많이 못 벌도록 만든다. 쉽게 얘기하면은 중국이 그만큼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면은 군사대국이 되고, 바로 그 군사대국은 동북아 지역에 있는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 또는 괌도에 있는 미군을 위협할 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도 항공모함이 미국에는 7대나 있어요. 그러나 저쪽 유럽 쪽에도 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아시아 쪽은 대개 한 항공모함 한 30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것들을 위협하는 중국의 그 발전을 그대로 좌시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자꾸 김을 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웨이 같은 거 가지고 막 제재를 가하고,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는 것이, 우리하고도 직접 관련된 문제지만, 우리가 중국의 그런 기업들에 납품하는 것도 있고, 중국에서 부품을 사다가 우리가 조립을 해서 또 수출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도 있고, 바로 그걸 가지고 또 미국에 수출해서 우리도 돈을 벌고, 이런 복잡하게 얽혀 있는 관계 속에서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려다 보니까, 과거에 50년대, 60년대, 7, 80년대 미국이 소련을 찍어 누르던 것 같은 냉전 시대의 정책과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때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밀접하게, 미중 간에도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고, 또 사실상 미국 경제가 중국의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기 발을 자르는 그런 결과가 되죠. 그러나 어쨌건 중국이 더 이상 크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아니면 발전 속도를 늦춰야만 그만큼 미국이 불이익이 줄어든다 하는 생각을 미국으로서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금 앞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식의 관계가 전개되어 나가리라고 봐요. 미중 관계는 그렇게 가리라고 봅니다. 그럼 언제 끝날 것이냐? 아까도 얘기했던 2049년에 중국이 미국보다 더 GDP 규모가 커져버리면, 그때는 미국이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을지 모릅니다. 미국이 중국 경제 발전을 지연시키고 그것을 약화시키는데도 한계가 있지, 저절로 큰 걸 어떻게 하겠어요. 더구나 이게 중국 인구가 사실상 15억입니다. 미국 인구의 5배예요. 비유적으로 말한다면은 요만한 야구공만한 그 눈덩이를 뭉쳐가지고 굴려서 눈사람을 만들려고 할 때 한 바퀴 돌릴 때 여기 붙는 눈의 양하고, 처음부터 농구공만한 그 덩이를 만들어가지고 굴려서부터 말하자면 눈덩이가 커지는 거하고 비슷한 이치로 중국 인구가 미국보다 5배나 많기 때문에 한 바퀴 굴르면 1년 지나는 동안에 경제 발전하면은 중국 경제 이만큼 커지고, 미국 경제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금 어차피 돈을 못 버니까 한 바퀴 굴러봐야 거기서 거기고, 그러다 보면은 인구 많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 경제가 GDP 총액 면에서 미국을 따라잡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시간 문제예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 그때쯤 가서는 미국도 야, 이제 더 이상 그만하고 막 서로 공존하자 하는 식으로 갈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성급한 이 전망일지 모르지만 1989년 12월 초에 소련이 미국한테 손을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냉전의 종언, 그러니까 탈냉전이라고 부르는데, 소련이 미국한테 손을 들면서 더 이상 군사적으로 경쟁하지 말고 우주 경쟁도 이제 포기한다, 하지 말자. 괜히 그런데 돈 쓰다가 지금 인민 경제가 지금 주저앉아 버렸으니까 더 이상 하지 말자. 그러면서 사이좋게 지내자. 소련이 굽히고 들어간 거죠. 근데 미국이 중국한테 49년, 50년, 2049년, 2050년 즈음 해가지고 미국이 중국한테 굽히고 들어갈 가능성은 없지만, 그러나 적절하게 공존하자 하는 식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문제는 지금부터 그때까지 약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이거예요. 왜냐? 우리는 지금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이라는 거 이제 한미 관계만 나오면 무조건 동맹이라는 얘기부터 나오는데 사실 동맹이라는 것은 국가의 안보를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해요. 모든 나라의 국가 목표 1번은 안보입니다. 두 번째가 번영입니다. 경제적 번영. 세 번째가 소위 국격 향상이죠. 영어로 한다면은 세큐리티가 1번이고 프로스페리티가 2번이고 어소리티가 3번인데 세큐리티와 관련해서 기본은 자주국방이죠. 자주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자주국방으로 상대와의 그 세력의 관계에서 힘의 관계에서 혼자서는 안 되게 생겼으면 도리 없이 남의 힘을 좀 빌려야 되는 거고 남의 힘을 빌리는 동맹 방식으로 힘을 빌리는 것은 부차적인 거죠. 플러스 알파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 중에는 동맹 그 자체가 안보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동맹은 사실 부차적인 거다. 안보에. 기본은 자주국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력을 키워서 경제가 빠른 속도로 좀 성장하고 있으니까 국력을 키워서 뭐 미국 무기를 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지만은 미국 무기를 많이 사다 놓고 그래서 북한이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정도의 국력을 키워놓으면 그러면은 그만큼 동맹의 의존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동맹의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걸 효용성이 일부러 떨어지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우리 힘으로 자주국방을 확실히 해가지고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생길 때까지는 동맹을 강화해 나가면서 안보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 경제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단축이 되느냐, 그때 길어지느냐 하는 결과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말하자면 자주국방으로도 얼마든지 우리 이 국방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올 때까지는 동맹을 중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편 우리가 지금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안보는 지금 미국의 한미동맹에 의존해가지고 지금 평화를 그렇게 유지하고 있지만 이 먹고 사는 건 중국 때문에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된 것은 전적으로 중국과의 무역에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입니다. 비율로 말한다면은 우리의 대외 무역 중에서 20%가 중국과의 무역이고 미국과의 무역은 한 12% 정도밖에 안 돼요. 뭐 정확하게는 한 1.7배 정도 중국과의 교역이 크지만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남기는 이득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의 그 관계에서는 우리가 기술료도 내야 되고,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거의 그야말로 그 남는 돈이 그저 그냥 우리 수입으로 잡히는 그런 지경이기 때문에 훨씬 우리의 경제가 중국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그런 상황에서 안보 면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동북아 전략,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겠는지 그게 지금 우리 고민거리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미국이 지금 중국이 말하자면 태평양으로 나오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을 세워놨습니다. 인도양에서부터 태평양까지를 하나의 울타리 비슷하게 쳐가지고 더 이상 그 선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그걸 뚫고 나오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겁니다. 그 막는데 미국이 앞장을 쓸 테니까 중국이 지금 태평양으로 나오면은 일본도 어려워지는 거고 호주도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인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미국이 선도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동참을 해서 중국을 막자. 이게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 보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주기를 바라죠. 근데 우리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거기에 들어가는 날은 과거에 몇 년 전입니까? 저 경상북도 상주에 사드를 배치했을 때 중국이 우리한테 가했던 보복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한한령이라고 그래서 한국과는 뭐든지 안 된다 하는 지시를 내리는 바람에 관광객 끊어져 버리고 항공 물건 안 사고, 그리고 또 이 중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 어떻게 보면은 참 힘들게 만들고, 그러나 이제 미국이 우리가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좀 잘 관리를 해서 이제 한한령은 풀렸고 한중 경제 관계는 다시 좀 살아나는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그때는 사드 정도였었지만 이번엔 완전히 인도 태평양 전략은 철저하게 울타리를 쳐가지고 중국이 못 나오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주셨는데, 우리 보고 들어오라. 거기 들어갔다가는 사드 때 중국이 우리한테 가했던 보복보다도 훨씬 큰 보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경제는 주저앉는다고 봐야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미국 편에도 섰다가 중국 편에도 섰다가 하는 이런 이제 좀 왔다리 갔다리라고 그럴까, 이런 외교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 국민들 정서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미국을 불편하게 하면 그게 곧 우리가 망하는 거고, 미국이 우리한테서 손을 떼면은 바로 북한군이 남침을 해가지고 여기는 공산화된다는 그런 소위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한때 우리 사회 지도층이었던 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비현실적인 얘기예요. 그야말로 어느 모퉁이에 가면은 귀신 나온다는 것만큼이나 그런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어쨌건 우리는 경제를 그쪽에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그 비율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미국은 지금 그걸 자꾸 떼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쿼드 플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쿼드라는 게 QUAD에서 넷이라는 뜻인데,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 네 나라에 한국, 필리핀 이런 나라만 붙어주면 6개국이 중국을 완전히 동중국해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도, 남중국해까지 완전히 둘러싸고, 그러면 중국은 완전히 갇히고, 그러면 태평양을 넘보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누려왔던 동북아에서의 헤게모니, 특히 태평양을 자기 바다로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을 계속될 수 있다. 우리 보고 자꾸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필리핀은 거절을 했습니다. 중국과의 그 경제 거래 관계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 솔직히 얘기했어요. 필리핀이 필리핀 요즘 대통령이 미국 말을 좀 잘 안 듣죠.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 또 우리 국민 정서상 미국 얘기를 노골적으로 거절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중국과의 경제 관계도 끊을 수도 없고, 엉거주춤은 관계지만,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아마 한국은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고생을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지정학적으로 그런 위치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는 동네가 그래서 이사도 못 가요, 이거. 차라리 그냥 조용하게 이사 가가지고 평화롭게 호주나 뉴질랜드처럼 평화롭게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일어날 수가 없고, 어차피 머리 위에는 북한이 있고, 옆구리에는 미국이 있으면서 중국을 압박하는데 우리 보고 자꾸 거기에 동참을 하고 그러고, 이런 상황에서 이걸 어찌 해야 되냐. 미중 관계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불편한 관계로 갈 거고,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소위 경제적 프로스페리티라는 거, 프로스페리티는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양대 국가 목표를 각각 두 나라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 처지에 있는 대한민국 외교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리 없어요. 왔다 갔다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외교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일편단심 외교는 없어요. 그건 그 외교 아니에요. 그거는
일편단심 하려면 그게 충성에 불과하지 무슨 너무 교자를 왜 씁니까? 교라는 게 왔다 갔다 한다는 뜻도 있고 교제한다는 뜻도 있고 그렇잖아요. 과거에 돌아가셨지만은 김대중 대통령은 사실은 그 뭐 통일 문제,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식견이 높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박식했었습니다. 독학이기 때문에 그분이 참 박식해요. 학벌이 좋고 학력이 높고 박사라고 해서 유식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박사학위 가지고 계신 분들 섭섭할지 모르지만 저도 박사학위 있으니까 그런 얘기해도 됩니다. 오히려 회화는 독학한 분들한테서 나오는 것 같아요. 독학. 그게 무섭습니다. 독학이.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 독학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통찰력이 있었어요. 이게 학교에서 제대로 제도적으로 배운 사람은 선생님의 말씀대로만 생각을 하는 뭐 일종의 시야가 좁아지는 그런 부작용 뭐랄까 불리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김대중 대통령은 이런 대학생들한테 이런 말씀을 잘 하셨죠. 여러분들은 소위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을 겸비하십시오. 서생적 문제의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데 관심을 갖으라 그런 얘기예요. 서생적 문제의식이라는 게 막 이것저것 다 궁금하잖아요. 그러나 일을 할 때는 딱 상인들이 이건 물건을 사야 되겠다. 이 물건은 이 값 바꾸고 팔 수밖에 없으니까 결정해서 팔자. 상인적 현실 감각 이걸 겸비하십시오 하면서 그러면서 외교 관련해서는 이런 또 비유를 썼어요. 우리는 두 개 뚝 안에 흐르는 도랑이를 걸어가는 소처럼 중국 쪽에 있는 풀도 뜯어먹고 미국 쪽에 있는 뚝의 풀도 뜯어먹는 그런 식의 외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하고도 사이좋게 지내면서 거기서 도움받을 거 받고 미국하고도 사이좋게 지내면서 도움받을 거 받고 그러니까 안보 면에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도 중국하고 경제적인 협력을 하면서 또 벌어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두 가지를 다 겸비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 얘기냐? 이제 또 반문이 나올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이나 대통령의 외교안보 참모가 부지런해야 돼요. 봐가지고 정말로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자기 실속을 챙기는 그런 길을 가야 됩니다. 일단 미중 관계는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신냉전, 진짜 냉전은 완전히 관계가 없는 거고 서로가 서로 욕만 하는 그런 관계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는 불가분리의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불편은 그 관계라는 점에서 신냉전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건 오래 갈 거다. 적어도 2049년 중국이 미국보다 국력이 GDP 규모가 커질 때까지는 그런 관계가 가고 결국 미국이 중국과 공존할 생각을 할 때 끝나는 거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사이에 끼어서 양다리 외교를 할 수밖에 없다. 거기서 이제 북핵 문제만 가지고 마지막 결론을 삼겠습니다. 며칠 전에 9월 20 우리 시간으로는 3일이죠. 미국 시간으로는 9월 20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종전선언을 언급했습니다.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입구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비핵화도 안 됐는데 무슨 종전선언이냐 하는 비판이 보수 쪽에서 나왔어요. 그건 정말 참 전혀 이 맥락을 짚지 못한 반론입니다.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처음에 종전선언이라는 말은 2006년 11월 달에 하노이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할 때 당시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가 꺼낸 얘기예요.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데 북한이 핵을 더 이상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결국 그 사람들이 노래처럼 부르는 주제가처럼 부르는 종전선언을 해줘야 되겠다. 종전선언을 해주고 이거 내가 죄송합니다. 이게 시간을 맞춰놓고 좀 강의를 했더니 소리 안 나게. 그 미국 대통령이 먼저 그 얘기를 꺼냈고 4월 27일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에서도 종전선언을 하기로 합의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산보를 하면서 도바다리 대화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언론에 다 났기 때문에 해외에 계신 자문위원님들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을 하시라고 믿습니다. 미국이 종전하고 불가침만 보장해주면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겠습니까? 그 말은 우리 경제적으로 좀 잘 살고 싶습니다, 우리도. 근데 핵을 내려놓으면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건 압니다. 그 말을 풀면. 그런데 미국이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한반도 주변에 막 군사력을 강화하고 또 주한미군에 뭐 무기를 갖다 놓고 뭐 이러는 판에 대책 없이 핵을 포기하고 미사일을 내놔버리면 그다음부터 미국이 때리면 맞아야 되고 밟으면 밟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건 곤란하다. 그래서 미국이 종전하겠다는 약속을 해주고 이제 전쟁 더 이상 하지 말자. 그리고 건드리지 않겠다. 군사적으로 침범하지 않겠다. 침략하지 않겠다는 불가침만 보장해달라. 그게 평화협정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그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과정의 시작이고 그 평화협정이 맺어지면은 사실은 이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수교도 가능해져요. 전쟁을 했기 때문에 전쟁을 한 나라끼리는 수교하려면 외교 관계를 맺으려면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미국이 그동안에 북한에 대해서 핵만 없애면은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주겠다 그러는데 순서에 문제가 있었어요. 미국은 핵을 먼저 없애. 그러면 경제 지원도 해주고 수교도 해줄게. 근데 북한은 거꾸로예요. 그냥 없앴다가 나중에 경제 지원 그거 좀 뭐 해주는 것까지는 뭐 가능하겠지만 수교를 한없이 미루면 그리고 군사적으로 수시로 우리를 위협하면 그때 우리는 저항할 수단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핵 문제와 수교 문제, 핵 문제와 평화협정 문제 이것을 동시에 단계적으로 하나씩 낮은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또 그 다음 단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마지막에 가서는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바꾸자. 그런 그림을 그리자. 그것을 합의한 것이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한 결과로 나온 북미 정상회담 선언문입니다. 공동선언. 거기에 보면은 1.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외교 관계 갖는다는 거예요. 2.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3. 한반도 비핵화. 이 그림을 머릿속에 넣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얘기한 거예요. 또 아까 제가 2006년에 부시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먼저 꺼냈다고 그러지만 그때는 이렇게 했어요. 북한이 핵실험을 딱 보더니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역시 종전선언 해주고 평화협정 맺어줘야만 핵을 만들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보러 당신과 내가 김정일을 만나서 한반도의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료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문제를 좀 협의하자. 종전선언을 하자. 그리고 이제 4.27 판문점에서 김정은도 미국이 종전하고 불가침만 보장하면 핵을 내려놓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2018년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아까와 같이 그렇게 북미 수교, 그다음에 평화협정,
한반도 비핵화 세 가지를 약속을 하고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진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종전선언부터 하겠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2번이나 얘기한 겁니다. 한국 대통령이 4.27 선언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종전선언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이 그런 얘기를 먼저 꺼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해놓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미국은 또 북한한테 다 해줄 수 있는데 이게 종전선언부터 덜컹 해놓고 미국이 그 북한이 핵 문제 관련해 가지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위험하지 않느냐는 실무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나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이번에 미국에서 먼저 꺼낸 종전선언 얘기를 이행하는데 국제사회가 좀 여론을 조성해달라. 우리가 한반도를 평화롭게 만드는 데는 종전선언이라는 입구, 종전선언이라는 대문으로 들어가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바로 옆길에서는 북미 간의 비핵화 문제를 위한 협상이 계속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평화협정과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히 등가로 교환이 되는 그런 식의 과정을 걸어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 말은 종전선언으로 시작해서 평화협정 하자는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비핵화가 진행되지 않으면 평화협정은 맺어질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서훈 실장이 미국 갔다 와서 그때 우리 미국의 종전선언 선언 이후에 문 대통령의 그 연설 이후에 며칠 있다 미국을 갔었죠.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 만나고 나서 워싱턴 투표원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 종전선언이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비핵화하고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외 특히 자문위원님 여러분들 국내 소식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열심히 또 보도를 체크를 하시겠지만 이게 종전선언과 비핵화는 전혀 별개가 아니고 표리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제가 한번 강조해 드리니까 걱정 마십시오. 종전선언을 해놓고 평화협정만 체결할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이.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려고 그러지. 어떻게 미국 같은 나라가 비핵화를 하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미국이 비핵화는 뒤로 제쳐놓고 평화협정만 북한한테 안겨주겠어요? 반드시 그걸 바꾸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여론을 조성해서 이미 미국 대통령이 여러 번 했던 얘기를 다시 미국 정부가 행동에 옮기도록 여론을 조성할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특히 이제 미주 지역 오늘은 지금 미주 지역 그 자문위원님들은 시청 대상이 아니지만 나중에 이게 유튜브로 올라가면은 거기서도 보겠죠. 볼 수 있겠죠. 지금 특히 미국에서 그런 여론이 일어나야 되고 또 유럽이라든가 중동 또는 뭐 심지어 러시아까지도 또 아프리카까지도 그런 여론이 일어나서 아마 한반도의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가져오는 아주 중요한 마중물 내지는 첫 단추가 될 거고 그러니까 미국이 자꾸 꿈을 대지 말고 종전선언을 빨리 해줘라. 종전선언의 주체는 남북한과 미국입니다. 한국은 할 준비가 돼 있고 북한은 간절히 원하고 있고 미국이 지금 꿈을 대고 있는데 미국이 좀 움직일 수 있도록 국제 여론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지금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그런 연설을 하게 된 동기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면 답변하겠습니다. 네, 정세현 수석부장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방에 이름, 소속협의회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영 스칸디나비아 지회장께서 보내주신 질문사항입니다. 세상에서 어느 때보다 복잡다단해진 세계 정치 구도 속에서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측에서는 남북 관계에서 북측만 탓하는 여론이 여전히 우세한데 근본적인 문제는 북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작 남측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요. 우리 스스로 잠시만. 긍정적인 우리가 뭐 북측만 바라본다고? 북측만 탓하는 여론이 많이 있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는 북측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측에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스스로 긍정적인 변화와 상생의 마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금 당장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런지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사실 한반도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핵 문제예요. 근데 핵을 가지려고 했다는 것 자체는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북한의 논리를 들어보면 이래요. 자기네는 아무런 힘이 없는 나라인데 냉전 시대에 구축된 소위 그 대북 이미지를 가지고 미국이 계속 북한을 압박하고 악마화시키고 있고 틈만 나면은 뭐 군사 그 위협을 하고 있다. 북한이 볼 때는 한미연합훈련도 엄청나게 무서운 위협입니다. 우리는 방어적이고 뭐 연례적인 거라고 그러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뭐 연습이라고 그러지만 실수라고 하면서 실수로 뭐 총알이 날아가면 맞으면 죽는 거지 무슨 뭐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은 미국이 언제 우리를 칠지 모르기 때문에 자유수단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핵을 갖겠다고 한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미국이 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한 겁니다. 그래서 종전하고 불가치만 보장하면 핵은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잘 살고 싶다. 그런데 거꾸로 그냥 내려놓으면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핵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탓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 중에 북한 탓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 처음부터 미국한테 좀 잘 살려달라고 빌고 들어갔으면 조용히 끝날 문제를 뭐를 금방저기 저희들이 일대를 맞으려고 그래. 되먹지 않았다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게 냉전 시대 때부터 그러니까 미소 냉전 시대 때부터 미국이 그려놓은 북한에 대한 소위 레드라인이라는 게 있고 처음부터 그건 북한은 악마화돼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틈만 나면은 미국이 압박을 하고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거기 가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죽이지만 말아달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된다? 그거는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이것도 아무리 가난하고 작은 나라지만은 또 나라입니다. 국가로서의 채무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요구를 좀 들어줄 수 있는 자세를 갖춰줘야 됩니다. 우리 안에 문제는 별로 없어요. 이제 다만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그동안에 뭐 역대 정부에서 보수 정권에 들어서면 무조건 북한을 압박하는 정책을 취했고 진보 정권에 들어서면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어떻게 좀 중간자 역할을 해서 이걸 잘 조정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이 논란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왜 미국 편을 들어야지 북한 편을 드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문제 해결을 하면은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미국이 북한 말을 좀 들어주도록 하고 북한도 터무니없이 미국에 대들기만 하거나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위협을 뭐 도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연결시켜줘야 되는 그런 역할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그걸 이제 중간자 또는 촉진자라고 그러는데 북한에서 마음에 안 드니까 그때 하노이 회담이 잘못되고 나니까 중간자 촉진자 역할 그만두고 민족의 입장에 서라고 한번 좀 싫은 소리를 했지만 그러나 앞으로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은 아마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결국 우리가 미국과 북한 사이에 중간자 촉진자 역할을 해주기를 오히려 북한이 바랄 겁니다. 예. 우리 안에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북관이 조금만 바뀌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네, 또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 질문이 많은데 이것으로 수석 부회장님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한반도의 종전선언이 비핵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수석 부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강연은 특별히 영문 자막본을 추가하여 추후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할 예정이니 자문위원들은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이른 아침부터 시청해 주신 유중화 지역 자문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